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미국 대선 지금 유세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대선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국민의힘,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운데요. 자, 오늘 뉴스 인사이다 이 이야기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뉴스픽 들어가기 전에 공개방송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개방송 이제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7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 네. 신청이 가능한데요. 마감 날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유튜브 커뮤니티나 또 저희 지금 상단 채팅 고정글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설레는 마음으로 네. 사은품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프닝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선 석 달 정도 앞둔 상황인데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에 피격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전 기자가 당시 상황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건은 미국 현지 시간 토요일 오후 6시 10분쯤 미국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대에 서서 이제 불법 이민자 문제를 비판하는데 연달아서 총소리가 울렸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를 만지면서 급히 발언대 밑으로 몸을 숙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곧바로 경호원들이 무대 위에 뛰어 올라서 경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를 흘리면서도 이제 청중들을 향해서 괜찮다는 듯이 주먹을 여러 차례 치켜들었습니다. 건강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좀 차트를 해보려고 고개를 돌린 덕에 치명상을 피했다 이런 목격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유세 참가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 총격범이 현장에서 사살되긴 했지만 공화장원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미 현장에서 총을 든 남성을 봤다라고 경찰에게 알린 사실도 지금 전해지면서 혹시 경호 실패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총격 사건 이후에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용의자로 20살 토머스 매슈 크록스를 지목을 했습니다. 공화당 등록 당원으로 확인이 됐지만 2021년에는 이 민주당 관련 단체에 좀 2만 원을 기부한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이 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더 씌운 파시스트 이미지가 총격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용의자가 이제 공화당원으로 드러나면서도 민주당 단체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직까지 명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목격자가 이제 소총을 든 남성이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 점을 경찰에 알렸다고 진술을 하면서 경호 실패론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공화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 비밀 경호 등을 대상으로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도 실시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건강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피격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장을 좀 표명했다면서요? 네, 피격을 당한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직 하나님 덕분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는 자신의 SNS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우리 믿음에 대한 회복력을 유지하고 악에 맞서서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단결해서 미국인으로서 본성을 보여주고 강하고 결연하게 악이 승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주 위스콘신주에서 우리 위대한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대목은 이번 주 오늘부터 이제 18일까지 나흘간 위스콘신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네. 이 전당대회에 변함없이 좀 확실하게 참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피격을 당하면서도 뭐 주먹을 지켜드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곧바로 여러 지역들로 또 이동하는 모습, 일각에는 건재함을 일부러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응급처치만 받고 곧바로 전용기를 타고 300km 떨어진 뉴저지로 이동을 했는데요. 트럼프 캠프는 이례적으로 전용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리는 모습을 공개를 하면서 강하고 회복력이 있다. 그는 미국을 위한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좀 건재함을 과시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호원의 부축도 없이 내려왔고 좀 손을 흔드는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요. 네. 이번 총격 사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에 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전당대회 이틀 앞두고 벌어질 만큼 이 결집 효과는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지적의 좀 인지력 저하나 그렇죠. 이런 고령 리스크를 받으면서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와 비교해서 좀 강인한 리더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피격 직후에 좀 잠시만 하면서 싸워라 이런 점을 연신 외친 모습도 일종의 저항의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지지자들을 좀 자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당대회도 계획대로 소화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선 승리 가능성이 그렇죠. 커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뭐 분기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뭐 일본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표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테러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정치적 테러가 무슨 모든 것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또 많은 분들 오셨어요. 이종영님, 젤리스님, 또 우리 훈민정은님, 또 그리고 최윤님, 가래부인님, 아침햇살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전현주 기자님 말씀도 있습니다. 네. 요즘 저희 대담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 뉴스픽이 좀 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햇살님도 또 이지일행이님도 글 주셨고요. 좀 트럼프, 태윤님은 아빠는 공화당인데 엄마는 민주당이다. 미국에 계시는 분인가요? 또 투민정은님은 트럼프 자신과 자신의 진영의 선이라고 말하고 싶은갑네라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소식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던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 1차 컷오프 발표가 됐는데 자 8명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다음 달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경쟁할 최종 후보 8명이 어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저희 뉴스인사이트에서도 최고위원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 또 1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13명 가운데 현역 의원으로는 강선우, 김민석, 김병주, 민영배, 이현주, 전현희, 한준호 후보가 본 경선에 올랐습니다. 현역으로는 초선의 이성윤 의원이 예비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고 나머지 원외 도전자 4명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자, 예비 경선 통과한 8명의 후보들 보면 원내가 또 현역 의원이 강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봉주 전 의원이 원외에선 유일하게 됐네요. 네. 컷오프 통과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네. 막말 논란으로 좀 공천이 취소된 바 있는데요. 이번엔 인지도와 또 투쟁력을 앞세워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예비 경선에서는 중앙위원들만 표권을 행사했던 기존과 달리 중앙위원 50%에 권리당원 50% 비율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이 이제 예비 경선을
통과한 것도 이 바뀐 룰 영향이 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8명의 현역 출마자 중에서 또 초선인 이성윤 의원이 유일하게 고배를 마신 점도 좀 눈에 띄는데요. 상대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좀 낮은 인지도와 또 친문재인, 친조국 후보로 낙인 찍힌 것이 좀 탈락의 원인이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 청년 정치 또 지방 분권을 앞세운 원외 인사들이 모두 탈락을 하면서 본선에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명심을 앞세운 명심 대결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최고위원 후보 경선 발표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 이름도 많이 거론되고 또 탄핵을 또 많이 언급이 됐다면서요? 네, 어제 이제 최고위원 후보 정견 발표를 좀 살펴보면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이름과 함께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강선우 후보는 이재명이란 단어를 10번 언급하면서 8월 18일 8.18 탄핵 열차가 출발한다면서 종점은 오직 민주당 정권이다. 중간 정거장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민영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정치검찰이 잡힌 인질로 비유를 하면서 이재명 인질 구출작전을 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정봉주 후보 역시 입으로 하는 탄핵, 입으로 하는 윤석열 끝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투사의 모습, 또 전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앞장서서 보이겠다면서 탄핵을 이제 9차례나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도 후보자들은 본인이 이제 이재명을 지킬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이른바 좀 명심 경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친국민 또 친민주당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러면서 좀 엄호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단순한 이제 친명 표심 호소가 아니라 국민과 또 민주당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설명을 한 겁니다. 한편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 8명은 내달 18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5명만이 최고위원에 선출될 예정입니다. 네, 결국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이 됩니다. 자, 제가 최윤님 저희 자주 오시는 분인데 제가 미국 말씀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화당, 어머니가 민주당. 요거는 아마 오늘 아침에 보도된 그 총격범의 가족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시 전달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뭐 트럼프 얘기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담쟁이 넝쿨님, 뉴스토마토 이제 알게 됐네요. 유익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예, 계속,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23일입니다. 앞으로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는데, 네거티브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선관위에서 한동훈 원희룡 후보한테 제재를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힘 선관위는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2차 방송토론회 당시에 당원 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 주의 및 치정 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일에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치정 명령을 의결해서 다음 날 제재 결정 사항을 두 후보에게 통보를 했었는데요. 두 후보가 선관위에 각각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서 제재를 내리면서 근거로 제시한 당원 당규 위반 사항은 후보자의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또 후보자 비방 및 흑색 선전, 또 인신 공격, 지역 감정 조장 행위 등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후보 캠프가 한동훈 캠프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선관위 또 신고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제가 된 내용은 뉴시스가 한동훈 국힘당원 대상 첫 자체 여론조사서 과반 지지율이라는 제목으로 좀 보도가 된 기사가 문제가 됐는데요. 네. 기사에 따르면 한 후보 캠프가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서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 자체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한 후보가 과반 지지율을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조사가 주목을 받았던 거는 그간 일반 국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상적 여론조사는 수차례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희 이제 쇼미더 민심 시간에도 그렇죠. 진행을 드렸지만 또 당 선관위가 선정한 이 전당대회 선거인단에 포함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경원 후보 측은 이 여론조사 결과가 한 후보 측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공개됐다고 보고 이를 경선룰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당원
단계를 좀 살펴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게시, 배포하거나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 측은 논란이 커지자 공지를 통해서 이 여론조사는 한 후보 캠프와 무관하게 이뤄진 보도다 이렇게 연관성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동호 님도 글 주셨고요. 자, 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최고위원 얘기하는 건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당대회 지금 두 당 역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 없은 님께서 또 슈퍼챗까지 지금 주셨네요. 아마 트럼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는 영식당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조사 규정 4조고요. 수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조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식당의 두 대표 이상민 크리에이터, 박영식 정치 시사이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괜찮습니까? 뭐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상황. 상황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 네. 박영식 에디터도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갑자기 너무- 대뜸 이렇게 뭐가 너무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네네네.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가 있는데 우리 이상민 우리 PD님 네.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왜냐하면 아, 많은 네.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 이상민 네네네. PD님. 걱정되시면 소개팅을 좀 시켜주십시오. 소개팅요? 네. 결혼도 안 하셨네요. 아, 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네. 그 상황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네. 좀 아쉬웠던 그런 괜찮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거죠? 예, 다들 소개는 네네네.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아, 네. 최근의 아픔은 네. 소개팅 까인 거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아쉽습니다. 몰라준 네. 사람들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아마 후회할 거예요. 네, 그 네, 말씀 후회할 드리면서 겁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각 당 다 전당대회 지금 아주 열기가 뜨겁는데요. 특히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민주당은 최고위원 선거 컷오프 발표가 됐습니다. 13명 후보 중에 5명은 컷오프되고 8명은 본선에 올랐습니다. 자, 본선에 오른 후보들 몇몇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박영식 에디터. 아까 우리 뉴스픽에서 잠깐 네.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 최고위원 후보들의 몇몇 중에 저는 그냥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정봉주 후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외 중에 유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다 이제 현역 의원들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현역 프리미엄을 이 네. 당내 선거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네. 이제 요게 하나 이제 보인 것 같고 정봉주 후보를 제외하고는 뭐 이제 오늘 오전 조간을 보더라도 민주당 최고위원 이제 경선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앞에 시작을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너무 이재명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네. 당을 위한 선거인데 어떤 특정인을 위한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일단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정봉주 후보가 뭐 앞장서서 투쟁하겠다.
탄핵하겠다 이렇게 좀 강한 투쟁력을 보이면서 당을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그 차이가 있었다는 것 좀 보이고요. 정견 발표에서 있었던 여러 메시지들 종합적으로 어제 좀 만나봤는데 역시 현역의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좀 느낄 수 있었고 더불어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최고위원 경선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이 질문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 자신이 어떤 것을 당해서 해내겠다 비전과 가치보다는 누가 더 이재명과 가까운가?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누가 더 네. 이재명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가? 네.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요. 당대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앞장서서 최고위원분들께서 이재명 말씀하시니까 이따 뒤에 저희가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여타 다른 두 후보께서는 좀 마음이 좀 씁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본선 가서도 아마 이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네. 이성윤 후보가 현역 의원인데 유일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아, 네네네. 참 맞아요. 눈에 띄기도 해요. 왜냐하면 현역 거의 그래도 불패인데 정봉주 의원하고 딱 그 자리가 교체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5명이 최고인 되는 겁니까? 8명 중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그 본선 가봐야 이제 요 윤곽이 좀 드러나겠습니다만 네. 8명 중에 5명이 이제 뽑히게 되는 것이고요. 음흠. 앞서 말씀해 주신 이성윤 의원은 현역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해서 뭐 네. 물론 원외 인사에게 밀렸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거 뭐 냉정한 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초선인데 과감하게 도전했지만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이제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 검사 출신이어서 기대감이 있었을 수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 송곳 같은 질문을 많이 던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당원들의 평가에 지지자 당원들이 봤을 땐 그럴 수 있다. 있는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있었던 그 폭로 중에 하나가 울산지검 똥검사 의혹? 설사예요. 예, 아무튼 설사 의혹. 예, 자연스럽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예, 설사 아무튼 자연스럽죠. 바른 거. 뭐 바른 거.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직접 고소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확인 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갔는데 이 이성윤 의원이 최근에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네. 실명을 거론한 적은 없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꾸면서 뭐랄까 이런 대목들의 디테일에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이 평가에 들어가서 이성윤 의원이 떨어진 것 같고 아무튼 이 본선에서는 5명이 뽑히게 됩니다. 네. 본선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제가 주말에 누가 5명으로 좁혀지느냐 요거 자, 좀 댓글에 탑5 한번 좀 거론해달라. 예상해달라. 박영식 에디터. 제가 얘가 주말에 당직 관계자 여러분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다 반반이에요. 결론들이 다 엇갈리고요. 다 8명만 다 아주 쟁쟁합니다, 지금. 8명 중에 상황이. 5명을 그 고르는 분들 중에는 의견들이 다 달라져서 제가 그러면 포인트만 짚겠습니다. 네. 누가 딱 되는지 단어는 못 하겠고요. 3주. 3주를 쓰리주? 잘 봐야 된다. 3주. 김병주, 정봉주, 이연주. 예. 왜냐하면 정봉주 쓰리주. 후보는 일단 그 원외라는 한계를 넘어서 예. 최고위원 입성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고, 그러니까 인지도나 투쟁력에서 봤을 때는 선출직 최고위원 되기에는 모자람이 없는데 조직이나 기반이 좀 모자라다. 이제 요 평가가 그 당내에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현주 의원인데 네.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시 둥지를 찾아서 민주당에 왔기 때문에 네. 여전히 어떤 체제 정비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 아하. 이 평가가 당직 핵심 관계자한테 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김병주 의원인데 정신 나간. 그쵸. 대박 났죠. 최근에 두각을 드러내긴 했는데 네. 그 기억에 남는 게 그 정신 나간 발언. 이외에는 네. 다른 게 이제 좀 각인된 게 많이 없어서 네. 전투력 측면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현역 의원 중에 좀 모자란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전문성에서 뒤지느냐 아니거든요. 아니죠. 육군대장 대장입니다. 출신인데 그래서 당원들이 이런 대목들을 보고 선택을 한다면 정봉주, 김병주, 이현주가 과연 최고위원에 입성할 수 있느냐, 네. 요게 이제 가장 크게 포인트로 잡고요. 만약에 쓰리주. 들어간다고 하면 또 밀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밀리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이냐. 강선우, 한전우, 전현희, 민영배, 김민석 다 쟁쟁하신 분들인데 이 3주가 얼마나 두각을 본선에서 드러내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 대표님 우리가- 이재명 대표 선거. 예. 저는 전직 당 대표고
죄송합니다. 예. 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의식주입니다. 먹사니즘이 가장 맞아. 좀 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을 제가 던졌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미래의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쓰리주. 우리 당 대표님이 아니 박영식 씨는 쌈박질하고 다닙니까? 주먹이 손에 이렇게 아니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의식주가 중요하다 보니까 아니 열심히 일하려고. 아무리 이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벽에다가 이렇게 손 쌈박질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또 투쟁력과 왜 싸우고 다녀요? 요즘은 이제 투쟁이 중요하니까요. 대표님이 그 요즘 그 투쟁력이 좀 아니 뭐 야인 시대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싸우고 대화로 해야죠. 민주주의 시대인데. 뭐 그렇긴 하지만 제가 대신 좀 싸워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대표님 나온 김에 육박전도 아니고. 예. 대표님 나온 김에 우리 최고위원도 후보들 다 친명 마케팅 일색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마케팅인데. 뭐 그런 마케팅은 네. 뭐 부담되죠? 국민을 위하고 또 친민주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예. 저는 국민들을 위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 먹산이죠. 예, 먹고 네.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실용으로 가야죠. 실용으로 가야죠. 아니 근데 민망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 다 여기까지 이게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좀, 아니 좀 민주당 우리 대표님 말씀하실 게 별로 없긴 해요. 예. 본인 선거가 되는 거니까. 아니 저는 근데 네. 그냥 선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민망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쨌든 김두관 후보도 나왔고 이제 그 김지수 후보도 나오셨는데 네. 그 이 분들이 엄연히 있는 그 같은 시공간에서 너무 최고위원들이 친명. 그렇죠. 왜냐 그 자리에 같이 있거든 전당대회. 이재명만 하다 보니까 뭐랄까 노골적으로 이재명만 나오다 보니까 민망하셔가지고 본인도 이제 민망하실 수 있어요. 친국민, 친민주당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아마 당원분들께서도 당연히 뭐 전폭적인 지지를 맞아요. 이재명 전 대표에게 보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뭔가 어쨌든 선거는 선거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면들에 또한 민망함을 느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신의 비전과 가치, 철학, 뭐 미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사니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의식주 안녕하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제가 나오니까 탄식의 소리가 아니요. 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갈라치기 하지 마시죠. 갈라치기. 그래서 우리 그 김두관 후보가 예. 평산에 놀러 왔어요. 어디요? 평산요. 평산에 놀러 와서 예. 인사하고 또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어렵지만 도전하는 모습 아름답다. 김두관 정말 보기 좋다. 이렇게 응원해. 김두관 지지하십니까? 하하하 이런 식으로 예. 우리 그 새누리당 식으로 새누리당이라뇨. 또 한나라당 예. 이렇게 국민의힘? 이명박 정부 식으로 또 하시는데요. 적절하지 못하고 예. 김두관의 도전이 말하자면 그 아름답다. 뷰티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새누리당 식으로 조금 공격하시랍니까? 아니 이제 말씀대로 지금 그러지 마시죠. 전당대회, 당대표 대회 좀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김두관 후보가 나옴으로써 어쩌면 흥행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느냐. 또 이게 이 젖잘싸 이런 평가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젖잘싸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식 에디터? 그러니까 뭐 저는 김두관 후보를 평가할 대목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네. 상당히 어려운 선거에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어렵죠. 어려운 본인도 알 겁니다. 그럼요. 뭐 누구나 이길 확률이 있는 경기에서 우승하길 바라지. 질 수도 있는 경기에 나와가지고 네. 젖잘싸라는 평가를 벌써부터 듣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씁쓸할 것 같고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그 노골적으로 좀 가시화되어 있고 언급되고 있는 와중에서 네. 어떤 후보도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좀 씁쓸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 어쨌든 희생 정신과 더불어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본인도 얻어가는 게 없진 않을 겁니다. 이 전당대회 나와서 자신을 또 알리고 당권 주자 나아가서 뭐 이제 잠정적 대권 주자로의 또 기반을 다지는 또 그런 길이다 보니까 당연히 얻어갈 게 있을 텐데 다만 이 김두관 의원이 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뭐 여러 포석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의 맞상대로 나왔다고 한다면 네. 뭔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다만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뭐 본선에 가서도 역시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는 안 나옵니까? 김두관 후보는 없죠. 그 아주 베이트가 안 되셔. 지금 곤란한 상황이에요. 김두관 후보 대신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 나오시는 토론회도 해야 뭐 이정민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면도 뽑고 하지 않겠어요. 예. 자꾸 그렇게 두 사람이 새누리당식으로 새누리당이라니. 그냥 한나라당 그 네. 신한국당식으로 갈라지게 하니까 예. 곤란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가야겠죠. 예. 아무튼 뭐 어려운 길을 마다하고 나와서 그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김두관 후보에게 주신 거죠. 아니 궁금하면은 예. 평소에 책도 좀 사보고 그래야지. 책도 사보겠습니다. 예. 꽁으로 얻어먹으려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영식은 그렇게 잘 왔어요. 문 전 대통령 야 양이야 물어라. 뭘 물으라 그러십니까? 어디 갔어 양이 그. 예, 왜 그러십니까?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 토론을 해봐야 우리 이상민 PD가 이제 파악도 가능하고 아직까지는 저도 김두관 의원 잘 알지만 목소리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목소리 알아야 이제 분석도 가능한데 당대표 토론회 5번 합니다. 토론회에서 어떤 점 어떤 얘기 나올까요? 그래도 저는요 지금 당대표 후보 네. 토론회 중에 요즘에 가장 관심 받고 있는 토론회가 당연히 국민의힘 쪽 얘기도 좀 국민의힘 해봅시다. 토론회겠죠. 근데 그 예. 정도로의 어떤 격한 토론과 싸움이 가능할까? 네. 그런 대목이 좀 일단은 의문부가 들고요. 안 나올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자면 MSG 팍팍 뿌린 입에는 맛있는 라면 같은 토론회가 만약에 국민의힘 토론회라면 민주당의 토론회는 죄송한 말씀인데 건강식이거나 EBS 같은 교육방송 같은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 굉장히 예. 정적이고 차분하고 그러니까 엔터테인 측면에서는 혹시나 재미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좀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김두관 후보, 김지수 후보 다 추격자의 포지션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또 이제 방어적으로 어떤 당권 후보라기보다는 이미 잠정적인 대선 후보이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요.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 다음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를 또 아마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 공세적으로 방어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그래서 김지수 후보나 김두관 후보나 얼마나 각을 세워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느냐가 관건인데 최근에 김두관 후보가 당권 후보 당대표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선언문을 낭독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건 왜 그랬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방선거 공천이 걱정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너무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면 김두관 후보의 당내 입지도 후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또 연임에 성공한다면 자신의 이 당내 입지에 대한 또 걱정이나 우려가 들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당대표 토론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 저희 당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조국 대표님. 조기 종식 갑자기 이승만의 길을 가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승만 얘기 많이 하시네요. 예.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박지훈도 이승만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요. 하와이로 가십시오. 하와이는 좋은데. 예. 하와이는 어느 땅입니까? 답하지 못하는 네. 박지훈도 이승만의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이승만. 화장실로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저희 조국 혁신당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나가셨죠? 예. 출마하셨죠? 안 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난 주말에도 뉴스 굉장히 안 보셨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조국 대표님 지난 주말에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시는데 그 자리에서도 혹시 질문 받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단도 많이 좀 주목해 주시고요. 자, 전당대회 중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가장 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보들 간에 뭔가 언쟁이 심해진다 이런 뜻인데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한테 당권 대권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라고 하고 있고 또 한동훈 후보는 무슨 소리 하냐 꿈을 좀 크게 가져라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두 개 다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당권 대권 다 갖겠고 이제 저는 뭐 아무튼 그 장면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네. 뭐 당연히 한동훈 후보는 당권을 잡고 나서 대권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이 전국 조직을 다져가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다. 이번 전당대회는 네. 한동훈 후보에게 그럴 것 같고 당대표로 선출되기 전에 뭐 이제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에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당연히 당권을 받고 대권을 가는 게 순서겠죠. 근데 이따가 저희가 뒤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게 당원 당규상 1년 반 전에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1년 6개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이 불가능한 시기에 일단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돼서 실제 당대표가 된다면 당원 당규를 혹시나 개정해서 바꾸야 되는 상황이 당대표 기간을 더 늘리지 않을까? 예. 이런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편의점으로 따지면 1+1이라서 당권을 사야 대권도 주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 후보도 나는 대권을 가겠다라는 그 말씀을 공식화한 거라서 네. 뭐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지금 당이 위기입니다. 대권을 감히 운운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일각에서는요. 대통령과 제가 신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다들 있는데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이라고 어떻게 예, 죄송합니다. 예. 확언하실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예, 예. 법조인 맞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과 제가 공동의 목표,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있고 대통령과 저는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당을 이끌겠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이번 전당대회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전종훈 토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토론을 뭐 너무 잘하세요. 기세가 등등합니다. 기세가 등등하세요. 저는 토론을 못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법조인이신데 아니고 그게 평가를 이런 하잖아요. 식으로 긍정적인 평가인데 이거는. 긍정적인 평가를 제가 내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도망가듯이 평가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늘 항상 해주시기 아니 근데 그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마음 한뜻이라고 같은 말씀하신 편은 것처럼 맞습니까? 요즘에 토론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그 몸을 쓰시거나 고개를 쓰시거나 이 하는 것도 이게 양쪽으로 도리도리 하는 게 거의 좀 유사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 혹시 민주당에서 똑같이 던지셨나요? 박영식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어느 출신인지가 불분명해서 제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출신이신가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혹시 그 질문하셨나요? 중립이에요. 박영씨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립이요? 예. 중립인데 왜 저기 앉아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중립은 여기 앉아 있어야 그 되니까. 질문들이 드립니다. 신뢰를 지켜야 됩니다. 네. 아니 방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기 대권까지 아니 내 얘기는 왜 안 들어? 미안합니다. 이러다 다 죽어! 좀 약해진 것 같아. 토론에서 좀 힘을 못 발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요래저래 피해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네. 할 말은 많지만 거의 당선건의에서 흡수하듯이 가만히 있어다가 이래서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특검에 이렇게 찬성을 하겠습니까? 특검에 찬성한다는 건 뭔 얘기예요? 당을 분열을 만들고 대통령 탄핵으로 간다는 이 명예 관한 얘기예요. 토론할 때 그걸 잘하시지. 왜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고소하세요. 아니고. 이런 당대표 후보는 당대표면 안 돼요. 예.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원희룡이가 돌아다니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돌하르방이. 그러니까. 돌하르방이 원희룡이 뭐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뭐랍니까? 제주도 좋다. 아유. 응? 그렇게 안 되지. 분위기 다 죽어. 분위기 다 죽잖아요. 개그 때문에 지금 좋아요도 안 눌렸네. 지금 지금 구독도 좀 눌러줘요. 어쨌든 이 풋과일들은 이래서 안 돼. 경험이 부족해. 경험. 거짓말 하지 말고 해명을 하세요. 한동훈 후보. 거기서 그래 잘하든가. 여기서는 이렇게 잘하시면서 왜 토론회 때는 지금 토론회에 대한 평가가 고소하세요. 아니 이러다 다 죽어. 박영식이 또 다 죽고 박지원이도 죽고 멀쩡가 죽어요. 아니 토론회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안 야박해서 좋아요. 이 정도로만 하셨으면은 지금 지지도가 이렇게 안 나왔죠.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PD가 거의 읍소하듯이 지금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제가 말을 못해서 알겠습니다. 박영식 씨한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함구하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도 나왔지만 다 죽는다. 본인만 죽는 것 같은데. 올 다잉. 저희는 안 죽어요. 예. 아유, 본인이 다 죽었어요 지금. 누가 무슨 오줌을 싸고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그런 얘기. 아니 누가 오줌이라고 그랬어요. 노상방뇨라는 표현을 했지. 오해. 아니 오줌은 정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분 싸움을 하고 있지만, 토론하고 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가 좀 눈에 띕니다. 대권 생각하면 한동훈 후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또, 문자, 익심 논란, 이거는 한동훈 후보 책임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벌써 던졌습니다. 자, 한번 예. 어떤 속내일까요? 그리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김종인 예. 위원장이 오랜만에 좀 맞는 말씀 옳은 말씀하셨다.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생활을 오래 같이 한 사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개인 간의 약점을 서로 잘 알지 그럴 않겠는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 사람이 공동정선으로 이렇게 얽혀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체, 법적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점은 저는 뭐 주지의 사실이라고 네. 봅니다. 이제 그 대목을 짚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 폭발적인 갈등 양상이 끝나고 나면 권력의 무게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권력의 무게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후보로 당연히 옮겨갈 거기 때문에 옮겨가겠죠. 예,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넘어서서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권력 흐름이 용산에서 여의도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젠 여의도에서 용산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즉 예.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대통령실을 견인하는 그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을 여의도에선 내가 전면에서 막아줄 테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대통령실로부터의 나에 대한 공격,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 동시에 나의 대권에 대한 약속을 받아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으로 나아갈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도 또한 한동훈 후보를 배신하지 같이 갈 않는 것이다. 그림으로 네. 같이 갈 것이다라는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나오셨어요. 따문에 나는 그 김종인이라고 봐요. 김종인이라고 봐요? 김종인이시죠? 김종인이잖아요. 그럼 듣냐 보지.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 저 한동훈은 예. 저 윤 대통령이 아무리 싫어도 버릴 수가 없는 카드라고 봐요. 자기들이 그 한동훈을 버린다면은 그건 더 이상 이제 마땅한 그 소생 가능한 기회를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배신이다 이런 우는을 하는데 더 이상 배신을 할 수가 없을 거라 봐요. 그 사람들이 함께 이게 몇 년인데 그 배신 우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갈등을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좀 더듬거리시네요. 뭐? 아니 죄송해요. 그렇게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갈등을 야기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추호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전당대회 그 후보들도 걔들 1등하는 후보를 추격하려고 괜히 하는 소리지. 자기네들이 전력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봐요. 지금 보면 뭐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까지 정말 쟁쟁한 후보들 아닙니까? 정치 경력을 따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한테 자력으로 덤빌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예리한 평가입니까, 이거는? 저는 뭐 예리한 평가라고 보고 아주 냉정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정치 신인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는 신인으로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한동훈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 일선에 뛰어든 적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신인으로서의 기대감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세 분에게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일단 정치인으로서의 서사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력으로 어떤 당대표를 맡을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신 것 같고 나경원 의원 중진이시고 인지도도 높고 보수의 아이콘인 것도 맞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서사가 있었지? 정치인 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었지? 이게 일단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고 원희룡 후보는 특히 이 정부의 국토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부자였고 사실상 이 양평고속도로 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국조를 가든 특검을 가든 핵심적으로 관련자이기 때문에 이 정권에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원희룡.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기 이전에 제주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어떤 것을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대목이 있었는가. 서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상현 후보요. 미추홀 을에서 여러 번 당선되긴 하셨는데 남영희의 적수.
아까운 차이로 남영희가 떨어지고 윤상현 의원이 당선됐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요. 이거 이외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성과가 각인된 없다. 이미지가 무엇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신 거군요.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준표 시장이 나오셨어요. 안 나온 줄 알았다 오늘은. 박영식이 코멘트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십니까? 저거는 저거는 여론조사는 쓸모가 없어요. 지난 대선에 저도 누누이 계세요. 당원들이 뽑는 겁니다. 당원 투표가 중요한 것이지. 당원 투표로 내가 밀렸잖아. 많이 밀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조금 밀렸어. 예. 그래서 그러셔. 당원들이 뽑는 거니까 당원 투표가 중요한 거지. 자꾸 뭐 여기저기서 얼치기 좌파들이 설치는 공작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예. 네, 그래 보는 거고. 그래 보는 거고. 한동훈이는 자꾸 유승민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럴 필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럽니까? 얼치기 좌파들 따라가는지 몰라. 우리 당원들이 바보입니까? 우리 당원들이 뭐 박영식입니까? 왜 그런 얘기 자꾸 박영식 정신 좀 얘기합니까? 차려라. 레밍 집단도 아니고. 또 레밍 말씀하시네요. 참네. 참네. 예. 아니, 내보고 뭐 코바콩이다. 예, 코바콩.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니 근데 코바콩 진짜로 하셨던데요? 코바콩을 하셨잖아요. 하셨던데요? 그 대통령 앞에서 90도로 인사 코를 팍 받고 인사를 받더만요. 이렇게 하신 게 그게 코바콩이라는 코바콩 사실이니까. 니들은 인사 안 하나? 예의도 없는 것들. 야, 참. 아니 그- 대구에서 영남남이네 예법이야. 예법입니까? 참 아니, 예의도 없는. 저 원희룡하고 나경원 두 사람은 좀 어렵습니까? 원희룡은 당을 지킨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지. 그 뭐 누가 되는 게 참 좋습니까? 이거 누가 되는 게 좋습니까, 시장님? 좋은 게 문제가 당원들이 판단하는 문제죠. 예. 우리 당을 지옥으로 몰고 가나가 당대표가 되면 되겠지요. 아이고. 특히는 답답한 소리 하고 아, 있어요. 오늘 화가 들까? 오늘 화가 시장이- 들뜨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분기탱천하신 분기택션 하셨어요. 이렇게 아니, 가만 보니까 유승민이 보는 것 같아. 누가 누가 유승민입니까? 김홍이랑 유승민이잖아 지금. 김홍인데 화가 장난이 나셨어요. 아, 어떻게 이정이 닮았어. 예? 이정이 이정이요? 그 통진당. 그분은 정치 안 한 지 오래됐는데요. 아니 외모가 하는 짓이 이정이잖아 지금 많이 됐고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방자하다. 반찬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아유, 그 우리 홍 시장님이 이렇게 네. 분기탱천 PD들은 왜 이런 사람들 쓰는 거야? 참. 아니 그 홍 시장님이 이렇게 분기탱천하실 만한 상황이 아닌 게 홍준표 시장님도 사실 당에 아주 오랜 기간 머무셨지만 그렇죠.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파워풀 되고 이전까지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어떤 서사와 어떤 업적을 또 어떤 역량을 보여주셨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지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잠깐만요. 얘는 예. 40년 동안 정치 생활하면서 온갖 음해와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배본 일이 없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고맙습니다. 서사가 있죠. 아니 뭐 예. 이제 내 빠친코 수사하면서도 예. 그 배본 일이 없어요. 네. 여보 사랑해. 예. 예, 가즉. 그 자. 예, 이번에 수해 났을 때는 혹시 뭐 골프 치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골프 얘기는 왜 꺼내? 골프가 먼저가 있어. 알겠습니다. 예. 내가 그거 좀 잘렸잖아. 네. 자, 23일이 전당대회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8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변수가 있을까요? 어떤 점 눈여겨봐야 됩니까? 박영식 한번 짚어주시죠. 아, 예, 그 짧게 좀 짚어드리면 네, 네, 아마 네. 이제 텔레그램 사태는 거의 이제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네.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여전히 살아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천 논란, 그러니까 네. 공천을 사적인 신분이나 사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이 개입을 해서 했다는 논란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또 김건희 여사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차기 당대표가 한동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 그렇죠. 어떤 의지가 여전히 강할 것 같습니다. 강박관념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예. 지금 1차적으로 나온 텔레그램 문자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근거가 될 만한 한동훈 후보를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가 될 만한 증거들이 또 등장하는가가 일단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는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은 전혀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만약에 이 구도적인 변수가 이 8일 안에 또 등장하게 된다면 이번에 전당대회 변수로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지금 폭로가 너무 많은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 저는 이제 전당대회가 아니라 지금 폭로대회 수준이기 때문에 폭로대회다 이거. 이게 지금 서로 간의 상흔을 너무 남기는 아. 일이라서 지금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게다가 한동훈 후보 특검과 관련돼서 여러 혐의를 다시 네. 추가해서 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이것을 수습하기가 어려울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기 아하.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으로 심리적 제재하기 위해서 주의 조치 경고 조치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각 후보마다 전혀 이것을 진정 국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2차전, 3차전이 예상돼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안 보는 줄 알고 서운할 뻔했어요.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안 보게 됐네요. 예, 예. 제가 안십니다. 안시죠, 예. 수능 예. 수능, 예. 썰렁하네요. 요즘에 아침에 컨디션이 괜찮으신 거죠? 지금 예.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총 피격 네, 피습당했죠. 그래서 예. 이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제가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극단적인 진영 대립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 언어 강도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치도 민주주의의 적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개그 하나 할까요? 개그가 됩니까 오늘? 네. 항상 의심하면서 하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의심하면서 네. 하는 게임. 네, 보드 게임인데 뭔지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 젠가? 젠가. 아하하하. 예. 아유, 아, 정말 재밌네요. 썰렁하네요. 그럼 저 바빠서 먼저 가볼 텐데요. 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연예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쁜 연예인? 예. 네. 시간 안 돼. 박보영. 바쁘요. 네, 박보영 씨. 이야. 썰렁하네요. 재밌네요. 네, 가볼게요. 왜 쪼갭니까? 왜 그러세요? 이건 좀 약했는데. 왜 그러세요? 바람이 분당 가보겠습니다. 네. 예. 혹시 오늘 또 딴 분도 오세훈 시장이나 우리 김기현 대표 한번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네. 오세훈입니다. 네. 태극기 철회하신 거죠? 태극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당대회가 국민에게 절망이 되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 태극기는 원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아니 굳이 이렇게 재검토하실 거를 왜 뭐하러 그렇게 하셔가지고. 100m짜리 태극기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마음이 아프지만 소신 휴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시민들이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사업 자체는 추진 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놀랐습니다. 대선 알박기 하시려고 그 태극기 세우려고 하셨다는 의혹이 이 있던데. 백작관도에 진입하는 심정으로 정말 이렇게 박영식 씨라고 했나요? 저렇게 자극적인 용어로 선동의 언어로 저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뿌리박게 됐느냐, 민주주의 공화국이 어떻게 뿌리박게 됐느냐, 태극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의 비유로서 가치로서 자리매김이 됐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기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100m냐 200m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 가치를 좀 기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좀 더 큰 귀를 가지고 따져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 끊으시나요? 시간이 좀 이제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연 경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검은 고에 줄을 바꿔맨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오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된다. 두 분은 태극기를 싫어하시나 보네요. 아니요, 좋아합니다. 좋아요.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이렇게 성조기를 매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극기를 매다는 좋은 일인데 너무 반대만 하지 마시죠. 태극기는 시청 앞에도 이미 매달려 있는데요, 시장님.
호응을 굉장히 오해죠. 오해죠. 토론할 시간 아니니까요. 오해죠. 예. 네. 자,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전당대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김기현 전 대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 지을까요? 아직도 사퇴하지 않은 이주 심판론 외치는 후보가 있었잖아요. 반성을 하지 않고 민생을 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후보가 있어요. 내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원을 경시하는 태도로 눈물이 날라 그러네. 어떻게 나를 인위적으로 뽑힌 당대표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죠. 맞죠? 다 엄연히 우리 김기현 대표님 실력으로 실력 아닙니까? 당대표가 예. 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KTX 같이 타고 울산 갈래요. 아니요. 안 될 거면 왜 그런 말을 해요. 이 양반도 너무하는구만.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식당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김기현 대표 오랜만에 김성대 전 대표 목소리 못 들었는데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 경선 열기가 뜨겁습니다. 굵직한 이력을 가진 쟁쟁한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진 터라 정말 누가 떨어져도 누가 붙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예비 경선 통과한 컷오프 통과한 쟁쟁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정중하고 품격 있게 소신껏 할 말 다하는 또 필요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 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들어오시면서 지금 네. 제작진들 다 좋아하시고 저하고 이렇게 더 머리 차이가 커 차이가 더 나 보이는데 네. 자, 일단 어제 네네. 예비 경선 통과를 하셨습니다. 네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좀 이렇게 긴장을 좀 그래도 하셨죠. 굉장히 너무나 쟁쟁하신 분들 많으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게 네. 다들 유명한 분들이에요. 아. 다들 저격수예요. 그러니까 뭐 차별을 둘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네. 그래서 저희 마지막에 첫 번째 이제 전현희 의원님 딱 부르고 난 다음에 네. 제가 2번인데 2번이죠. 건너뛰는 거 아닌가? 하시고 살짝 좀 긴장했습니다. 네. 네. 뭐 결국은 원내 지금 현역 의원들 강세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네. 현역 중에도 떨어진 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하여튼 정말 아마 국민들 또 지지자들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다 붙었고 또 앞으로도 아주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다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네. 자, 출마 선언하시면서 네. 언론 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의 선봉이 되겠다 네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의원님께서 하시려는 개혁, 또 네네. 구상, 네.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은 진보 정당입니다. 네. 네. 이제 거대해지긴 했지만 진보 정당의 가장 핵심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든 정치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혁파를 하고 네. 나가는 것이 진보 정당의 가치 아니겠어요? 네.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구현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그리고 정치가 좀 후퇴하는 문제, 그리고 언론이 너무 오랫동안 이 권력으로서 존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혁파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혁파를 하겠다. 특히 언론, 다른 개혁도 하겠다 말씀 주셨는데 네. 최근에 지금 보니까 친족 상도례 위헌성 네. 이거 부분 네네. 또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네네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족 상도례 위헌성이 사실 이제 지난달 27일에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헌법 불합치 불합치 결정이 났죠. 났어요. 이게 흔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박수홍 씨의 그 가족 사례를 든 건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법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잘 모르는 이제 1인 가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가족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자라고 해서 예전에는 가족들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흔히 고소가 있어야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법원들이 판단하고 형벌권을 좀 진행을 했는데 예전에 네네 이제는 이 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서 같이 사는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네. 친족들 간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노인복지법도 좀 설명해 주시면요. 노인복지법도 이제 59년생에서 63년생까지가 네. 저희가 베이비붐 세대인데 뭐 이 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이나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것들을 이제 노인 보호에 대한 부분에 좀 집어넣어서 노인들을 더 보호를 하자 이런 법입니다. 자, 블루님께서 네. 양평고속도로 국감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생각나시는 부분 있습니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네. 문제는 지금 좀 잊혀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이긴 한데 네. 저희가 지난 국감 때 퍼즐의 한 80% 정도 맞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국토부가 네. 과업 지시를 해서 예. 용역사가 종점을 바꿨다. 이거는 이제 원희룡의 증언을 통해 저희가 받아냈고요. 네. 용역사를 통해서 받아낸 거는 그 현장에 단 한 번 가서 2년여간 예탈을 한 것을 종점을 바꿨다라는 네. 증언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그 하루를 가서 바꿀 때 뭘 근거로 했느냐. 김선규가 군수일 당시에 만들어놨던 2030 양평군의 기본계획서를 참고했다인 아하. 거고 그 양평군의 기본계획서는 양서면으로 원종점으로 예타가 진행되고 있을 때 네. 자기네들만 이 두꺼운 그 기본계획서 안에 강상면으로 종점을 그려놓은 거예요. 어허. 이거를 다 맞춰보면 김성규가 미리 만들어놓은 그 자료를 용역사가 국토부의 지시를 받아서 보고 종점을 단 하루 가서 보고 아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바꿨다는 얘기예요. 바꿨다는 거죠. 예. 그러니 이제 김성규하고 원희룡을 국정조사에 불러서 네. 너희들은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했느냐 너희는 어떤 압력을 행사했느냐를 밝혀야 되는 거죠. 네, 앞으로 그런 것들도 하겠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다시 또 최고의 경선으로 좀 돌아가면 네네. 약간 민감할 수 있는데 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최대 경쟁자는 누굽니까? 지금 너무 여러 분 있지만. 근데 8명 올라간 분들이 네. 다 큰 경쟁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위협적인 분은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의원님. 김민석 의원이 네네. 아마 가장 연장자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다선인가요? 다선이죠. 예, 사선이시기도 사선일까요? 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당에서 네. 지난 총선 때 상황실장 역할을 그렇죠. 워낙 잘 해내셨기 때문에 뭐 김민석 의원님이 가장 큰 경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좀 그렇긴 한데 네. 수석 최고위원이 꼭 되고 싶습니까? 우선 이제 목표를 수석 정도로 둬야 예. 그나마 5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 목표를 좀 높게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 최고위 선거가 너무 친명 일색이다. 네네. 친명 호위대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네. 보수 정당에서 하는 이야기일 텐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간의 성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네. 지금 당대표 후보가 3분 나왔는데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을 한 거예요. 파트너로서. 아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친명처럼 비칠 수밖에 없지만 지난 총선에서 여당을 누르고 네. 야당으로서는 정말 최다 득표가 이 헌정사상 처음 아닙니까? 네. 이런 결과들을 낸 정말 훌륭한 전 당대표에 대해서 같이 가고 싶다라는 의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 네네. 자, 지금 계속 댓글 나오는 게 네. 이종영 씨도 최우선 과제가 이진숙 날려라입니다. 네네네. 등등의 언론개혁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의원님께서도 언론개혁 적임자다라고 본인도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이견 있는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현재 가장 시급한 언론개혁 과제, 또 네. 사항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방송사법을 제가 네. 대표 발의했는데 방송사법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방송사법이 처리돼서 시행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금은 당장 중요한 거는 그 이준숙을 탄핵을 해야 됩니다. 탄핵을. 네. 근데 임명이 돼야 탄핵이 가능한 거잖아요. 임명과 동시에 탄핵을 진행해야죠. 바로 탄핵합니까?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있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보면 네. 현재 이준숙이 진행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MBC의 민영화, 예전에 이미 MBC 민영화를 모의했던 사람이에요. 계획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모의를 할 당시 한겨레 기자하고 최필립 전 박문진 이사장, 정수장학회 이사장하고 예. 통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흘러나와서 네네네. 저희가 알게 됐지만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를 선임을 할 때 네. 이진숙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근무도 했고 그래서 이 방통위법에 따라서 재척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척 사유를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문제는 의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인 체제잖아요.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척을 시키지 않는 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척은 의결을 통해서 하는데 본인들이 자기 거를 재척하겠다고 의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법적인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네. 박문진 거를 진행을 할 때 탄핵을 바로 한다. 탄핵을 바로 할 것이다. 임명만 되면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지금 얘기한 것 중에 2인 체제 부분입니다. 네네. 이게 2인 체제 관련해서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정도가 있는데 이게 민주당에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국민의힘 쪽도 있거든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2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제가 지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짓을 보면 첫 번째는 임기가 남아 있었던 한상혁 위원장을 날립니다. 네. 두 번째는 최민희 당시 지금 현재 최민희 의원을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몫으로 올려요. 네. 그랬더니 한 6개월여 정도 법제처에서 결격 사유가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결격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을 끕니다. 네. 그리고는 최민희 의원이 도저히 못하겠네 하고는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출마를 하잖아요. 네. 이 상황들을 봤을 땐 2인 체제는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됩니까? 저희가 국회 몫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나서 한상혁 위원장의 특별한 저희가 볼 때는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위원장을 압박을 해서 네.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들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언론 장악을 진두지휘했던 이동관을 내려서 꽂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론을 장악하겠다라는 시나리오의 그 일환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죠. 자, 지금 임명 이제 후보자가 네네. 이진숙 내정자입니다. MBC에 같이 이제 근무를 근무했죠. 했던 겁니까? 네네. 어떤 사람입니까, 이진숙이라는 사람?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는 좋은 하지만 점도 있습니까? 뭐 좋은 점이라고 해봐야 네. 이제 예전에 기자로서 아하. 활동을 했을 텐데 종군 기자 하면서 이제 유명해졌죠. 그렇죠, 국민들한테. 그렇죠. 예. 하지만 그 김재철 사장 그러니까 2010년이죠. 김재철 사장 이후부터 이준석이 벌였던 행동들은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세월호 네. 전원구조 오보 사태가 났을 때 기억납니다.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책임져야죠. 두 번째는 MBC 직원들을 사찰하기 위해서 트로이카라는 그 뭐 일종의 프로그램을 심었는데 그거를 방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찰 네. 프로그램을 직원들한테 심었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정원에서 2010년에 MBC 사찰하기 위한 문서 제목이 예. MBC 정상화 전략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예.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말 잘 듣는 임원을 세워라. 두 번째는 기자와 PD들 중에서 말 안 듣는 애들은 쫓아내라. 이게 주요 내용인데 네. 이거를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아하,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MBC 민영화를 모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MBC 기자협회에 생긴 이래 처음으로 MBC 기자들로부터 제명이 됐어요. 기자인데 기자로 협회에서 제명이 된 겁니까? 됐습니다. 네.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눈에 띄는 게 뭐 연예계, 문화예술계 인사들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극우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일이 생각이 나냐면 이명박 정권 시절에 네. 문화정책이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즉 우측에 서지 않는 건 다 좌다.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말 안 듣는 건 다 좌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사고 방식인데 네. 이진숙의 머릿속에는 그런 이명박 때의 그 극우적인 성향들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뭐 댓글에 지금 우리 한준호 의원님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게 몇 명씩 이제 같이 거론하는데 제가 또 하면 이게 조금 개입이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이재명 대표하고 어울린다는데 또 댓글에 네. 한준호 의원님이 가장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아무래도 수행실장을 했었고 예. 그리고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역시 제가 수행을 하면서 토론을 진두지휘했었고 네. 네, 그리고 대표님 뒤에서 항상 후방 저격수 역할을 하는 네. 당직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런 네.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님하고 지금 같이 있는 사진도 지금 방금 나왔는데 네. 어떻게 두 분 호흡은 좋은 겁니까? 네, 뭐 호흡이 좋다기보다 네. 제가 잘 따르죠. 네, 잘 따른다? 네, 잘 네. 따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뭐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의원님께서 최고위원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8월 18일까지 꽤 시간이 남았는데 선거 전까지 또 어떤 활동으로 또 주력을 하십니까? 이번 주 네. 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7월 20일에 첫 합동 연설회가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 합동 연설회를 준비해야 되고 합동 연설회까지는 한 4월 정도에 그 제주 인천 지역에 그 투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내려가서 이제 당원분들 만나 뵙고 왜 한준호가 꼭 필요한가? 저는 5명의 최고위원 중에는 네. 반드시 한 명은 언론 네.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다른 분들은 좀 다르네요. 성격이 좀 그렇죠. 다르긴 하네요. 언론 개혁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네. 어쨌든 저는 2008년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한 10년간 싸웠던 사람이라 네. 그리고 지금 이진숙 등 이런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면 주특기가 언론, 두 번째가 양평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언론을 잘 아는 네. 네, 전방위 저격수다 이렇게 전병이 생각합니다. 저격수다. 저는 뭐 하나 파고들면 끝장을 네. 보기 때문에 네. 네. 또 혹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주제라든지 뭐 활동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청년 정책에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22대 국회 들어오면서 제가 내세웠던 게 청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거를 전 국민의 공감대를 높여서 청년 기본소득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도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도 네.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당내 위원회로 만들고 네. 활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최상병 특검이나 탄핵 청문회도 지금 뭐 7월 19일, 뭐 26일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는 우선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네. 따라 가지고 상황들이 풀려가는 방식이 달라질 거다 아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좀 쉽게 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어렵게 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7월 23일 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문자 메시지 때문에 뭐 지금 좀 난리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 제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네. 땐 대통령실이 너무 당 일에 심하게 관여를 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지금도 관여한다고 보십니까? 이번 그 느낌을 전당대회가? 많이 주고 있다. 아. 관여한다고 하면 제가 안 되니까. 네, 느낌을 주고 있다. 네. 관여하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많을 것이다. 어제 택시를 타니까 택시 기사님이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신 것 같던데 네.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다. 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세가 워낙에 세서 원희룡을 미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 전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나만 이게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한테 이게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어떻게 또
사실은 정치는 이제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유불리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저희한테 유리할까 그냥 좀 판단을 해보면 뭐 단순하게 뭐 저는 어느 분이 돼도 불리하진 않다. 아, 누가 돼도 상관없다? 네, 불리하진 예. 않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는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뭐 지지자나 또 당원 여러분 또 있고요. 또 국민 여러분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전당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제 본선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최고위원들이 대표와 함께 우리 당의 4기 민주정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볼 때 그중에 한 사람만큼은 언론개혁 그리고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싸우는 사람을 좀 집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이 한준호였다면 제가 치밀하게 언론개혁과 당의 선봉에 서서 열심히 싸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공개방송을 진행합니다. 지난 6월 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발된 아쉬움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지금 아니면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을 통해서 커뮤니티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뉴스 인사이다에서는 격주로 만나던 의사당 1번 출구를 매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시사 역발상 코너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인사 프라임이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고 가면서 지금 한준호 의원 만났습니다. 네네. 네, 뭐라고 키 말씀하시는 크시더라고요. 것 같은데요. 아니, 키 크시니까 예. 키 큰 강점을 더 살리시라. 너무 부드러워 보이셔서. 일부러 그런 거 있잖아요. 키 네. 크면 남들과 맞추려고 일부러 야, 숙여주는 숙이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국민들 또 지지자는 네. 그 사람만 쳐다보는데 네. 굳이 네. 숙이는 모습보다는 당당하게 해라. 그 말씀을 우리 한준호 의원이 잘 새겨 들었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제 말을 누가 듣겠어요? 아유, 듣죠. 당연히 듣죠. 네. 자, 여야는 당권 레이스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부터 좀 말씀 좀 나눠보면, 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1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원희룡 후보는 계속적으로 공격하는데 뭐가 안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치 신인이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완전히 세 사람이 밀리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지금으로는 나경원 후보가 왜 네. 원희룡 보고 사퇴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말이 맞을 거예요. 혹시나 찬스를 보려면. 그러면은 나경원 후보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뭐
이번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워낙 한동훈 후보를 도와준 격이 돼서 네. 지금으로서는 아마 1강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제 만약 나경원 왜냐면 원희룡으로는 안 될 겁니다. 네. 근데 나경원으로 해서 뭔가를 마지막에 바꾸면은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불안하거든요. 네. 원희룡이 돼도 불안하고 한동훈이 돼도 불안하고 당원들이 양쪽에 다 불안하니까 차라리 좀 저기로 가보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세 사람 다 쟁쟁한 정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한동훈한테 뭐 힘을 하나 못 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일단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비호감이 그것 워낙 때문에. 큰 거예요. 지지도가 워낙 낮으니까 그거를 완전히 팔고 나온 원희룡은 믿업지가 않은 안 거예요. 된다. 특히 이제 그 문자 소동 났을 예. 때 그거 했을 때 정말 조금 너무 비열할 정도로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안 좋아 보인다. 그리고 한동훈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는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윤석열이 조금 낮은 지지율을 조금 더 넘어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가는 거죠. 당원들이나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한동훈이 낫다고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조금 더 세 보이는 세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의 단일화 아마 이게 아마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될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나경원입니까? 아니, 그거는 된다면은 나경원 원래는 원희룡으로 간다고 생각을 가는 했는데 건데. 원희룡의 가능성이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네. 값이 너무 떨어져 버려서 지금 오히려 의외로 나경원 쪽으로 간다라면 혹시나 근데 용산에서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용산에서 뭔가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 김기현 당대표 만들 때 4%에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을 발휘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힘은 못 발휘하는 것 같네요. 그런 건 못하는 것 같고요. 근데 예. 저는 지금 보고 있으면은 예. 저도 나경원 후보를 네. 이렇게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그래도 지금 조금 약간 제정신 쪽으로 가운데 서 있는 정치인은 나경원으로 지금 보이더라고요. 네 사람이 뒤에 저희 나오고 있는데 네 명을 유심히 보셨어요. 아 정말 네 명을 정말. 유심히 보시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예.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양쪽으로 가 있어서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아하. 한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자, 모르겠어요. 이제 뭐 8일 정도밖에 안 그렇습니다. 남았더라고요. 자, 지금 네.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예상이고 또 예측이기도 한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가장 앞서니까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쪼개지는 겁니까? 뭐 그런 예측도 벌써 있고요. 근데요. 예. 저는 제가 계속 저는 그렇게 해왔는데 예. 만약 한동훈 후보가 되면은 네. 아주 발빠르게 한동훈하고 밀약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네. 워낙에 이제 일종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온 역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갈 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지혜롭다면 네. 그리고 그 역할을 김건희 쪽에서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으로 가든 뭐 국힘은 지금 몰락의 길로 가고 있지만 어느 쪽으로 가든 아마 오히려 원희룡 쪽으로 가는 게 몰락이 빠를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히려? 한동훈 쪽으로 가는 것은 있으면 치고받으면서 밀고 당기기 하면서 조금 더 생명력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하죠. 그러면 원희룡이 되면 오히려 왜냐하면 대통령실하고 한쪽으로 한쪽으로 가니까 저쪽에서 같이 망합니다. 국민들이 아예 등 돌릴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한동훈이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원희룡은 전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혀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 원희룡 후보가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완전 패착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렇게 문자 봅니다. 메시지 이런 거 할 때. 네, 그렇게 했을 때 대응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보면 지금 한동훈도 그거를 못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개싸움 속에서 네. 자신의 존재감으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 개싸움을 점점 그냥 뭐 그쪽으로 치닫는 걸 보여주니까 그러니까는 좀 불안하죠.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불안해 보인다. 네. 원희룡 후보가. 자, 결국 지금 이 문자 메시지는 당무 개입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댓글팀, 뭐 여론조성팀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여러 의혹으로 이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이게 전당대회 끝나봐야 알겠지만
수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렇습니다. 또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 이거는요. 예. 저기 어떻게든지 한동훈 특검법에다가 예. 이 댓글팀 이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넣을 테고요. 네.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물론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게 댓글팀이 제대로 운영이 됐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네.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른바 약간 고발성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히려 뭐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장해찬 최고 전 최고라든지 여러 국민의힘 인사들이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고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글쎄요. 듭니다. 네. 한동훈 아니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예. 아니 자해, 자폭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냥 자기 파괴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데 네. 이거를 처음에 트리거한 거는 역시 김건희 여사의 아하. 문자 공개죠. 그걸로 이 그걸 전당대-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문제가 된 거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함으로써 한동훈 후보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도 조금 전 특이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여전히 왜 그랬을까? 왜 저거를 공개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를 받으면서까지 왜 그랬을까 아. 그러는데 한동훈에 대한 피해를 가해를 하겠다고 하는 거 하고 한동훈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네. 최상병 특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처음에는 김건희 특검법 네.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사실 마이너한 거고 네. 지금 김건희 여사의 구명 로비에 관련된 지금 설이 그렇죠. 지금 전면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음 자료도 공개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조건부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동훈 후보의 생각이잖아요. 그거를 용납 못 하겠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을 했다가는 이게 윤석열 탄핵이 아니라 김건희 탄핵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그거를 우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약간 제 세 명의 후보랑 다른 입장을 내긴 하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같이 다 합쳐서 빨리 그렇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는 않지만은 좀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겠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 그다음에 예. 윤석열도 김건희도 끝까지 편들어 주지 않을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는 안 된다 거죠. 저 사람은. 그럼요. 저 사람 안 된다. 자, 20년 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눈에 띄는 게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의 태도입니다. 김건희 리스크를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조중동 왜 그럽니까? 왜 그러겠어요. 이제 그쪽도 다 하는 거. 지난 1월 달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조중동에 조동이 주로 했었었는데 네. 사실 그동안 선거 끝나고도 조금씩 얘기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편들어주는 시기였는데 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의혹이 지금 걷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신문도 안 되겠다 보는 그러니까 거군요. 여기서는 지금도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갤럽이 26%가 나왔잖아요. 네. 25%까지 5%까지 나왔는데 네. 아마 지금 김건희 돌려보십시오. 한 자릿수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모든 일에 그야말로 기승전 김건희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일에는 다 김건희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최상병 특검에도 끼어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럼요. 예. 도이치 특검뿐만이 네.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 나오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거기다가 문자 소동까지 댓글팀까지 이게 다 나오니까 이게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날지도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맞습니다. 네. 만약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구명 로비에 만약 뿌리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건 탄핵감이에요. 거죠. 네, 그럼요. 심각하다. 근데 지금 아무리 저쪽에서 막으려고 그래 본들 지금 모든 게 그쪽으로 가야 네. 말이 되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했던 이상한 일들이 다 꽤 맞춰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엔 그럴 거예요. 김건희라도 버려라. 왜냐면 지난 1월달에 스탠스가 그거였어요. 네. 김건희만 버려라. 김건희 버리고 뭐 아크로비스타에 보내라. 뭐 별별 소리를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더 심하게 나오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예비 경선 있었습니다. 8명으로 줄여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찐명 뽑는 선거 아니었나 이렇게 또 평가도 글쎄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저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국힘과는 달리 네. 대통령과는 달리 이쪽에는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 확고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저 그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전체 리더십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요번에 8명 뽑힌 걸 보면은 뭐 누가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정도죠. 예. 누가 돼도 다 아무 상관이 예. 없고 저는 뭐 항상 얘기해왔듯이 이번 저기는 이른바 대한정당, 수권정당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이렇기 때문에 뭐 잘 싸우는 사람 이상으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이재명 대표랑 호흡이 맞는 게 가장 지금 오히려 중요합니다. 중요하네요. 괜히 그 안에서 뭐 조금만 딴 얘기하면은 저쪽에서 물어뜯기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빌미를 제공하고 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은 저는 그래서 뭐 찐명도 좋고 친명도 좋고 뭐 같이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걸 보고 당원들이 아마 뽑았던 것 같아요. 예비 네. 경선이 당원이 50%가 아니요, 됐으니까요. 저거 하는 거는 사람들이 예. 그럴 만한 사람들만 나온 거죠. 아, 나온 거다. 또 그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이번에는 네. 감히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네, 해석이 그러니까 되네요. 당대표 선거도 지금 김두관 또 한 분 더 있긴 한데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 지금 이재명 후보 약간 종부세 완화 이런 약간 중도 포섭 전략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이재명 대표 전 대표의 지금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부세만 빼놓고요. 네. 금투세도 빼놓고요. 나머지 대권 후보로서 특히 지금 민생 경제 부분이 워낙 힘이 드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내놓는 거는 필요하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다만 뭐 지금 말씀하신 종부세나 금투세 관련된 예. 거는 이거는 그냥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먹사니즘 얘기를 했더라고요. 먹고 사니 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리고 그게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아하. 이재명 후보는 항상 경제와 민생 쪽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쪽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87.7% 나왔습니다. 아, 77.7가 예전이었는데 지난번이었는데 이번에 더 87.7% 올라갔네요. 나왔으니까 네. 뭐 그거는 확고하게 다만 지금 도전하는 그 김두관. 김두관 후보는 지금 뭐 1인 사당화 운운하는 바보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대안으로서 아니면 대안적 비전이 어떤 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김두관 후보도 또 다른 대안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당화 운운하는 거 얘기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필요가 합니다.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해서 야당이 지금 법사위에서 19일, 26일 날 청문회 열기로 했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권한쟁의 심판은 그냥 괜히 하는 얘기고 괜히 하는 거고. 여태까지 이제 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하는 거를 여태까지 가로막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어차피 안 될 일이고요. 네. 지금 뭐 청원법에 요번에 하는 게 국회 청원법에 의해서 하는 첫 번째 청문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청문회를 한다라는 거는 아이디어 자체만 좋을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솔직히 민주당이나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한테는 빌드업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빌드업이다. 왜냐하면 예. 이게 청문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 미흡하다 그러면 이게 국정조사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재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주로 빌드업이 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아마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기억할 겁니다. 박정훈 대령하고 임성사에 나와서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말이죠. 그 이후에 예.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공수처도 저는 지난 주일에 가장 소름 끼치는 뉴스가 네. 고익 제보자가 수사받으러 갔더니 그 수사관이 네. 예전에 이종호의 변호사다. 변호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저쪽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를 다 짜놓고 있는 게 아니냐. 공수처까지 마술을 다 펼쳐놓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러니까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드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이냐.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번에 청문회 때 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청구서 네. 저기 그 탄핵 받지 않고 경호실에서 그냥 땅바닥에 땅바닥 서봤고 던져버리고 뭐 이랬는데 예. 그런 거 같은 게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점점 쌓아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만약 성의 없게 나오거나 국힘에서 방해하는 거로만 나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국정조사로 안 넘어갈래 안 넘어갈 수가 없고요. 국정조사로 가면은 모든 게 강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성의 있게 대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 다 마음속에는 검찰 통해서, 공수처 통해서, 거부권 통해서 모든 걸 틀어막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 청문회 때 대통령실에서 뭐 증인이 채택되거나 뭐 참고인들이 올 수 있을까요? 올까요? 저는 지난번하고 일부는 보낼 거예요. 일부는 올 것이다. 일부는 19일 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령 지금 저기 있잖아요. 왜 전화, 포렌식 다 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종호,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9일, 26일 날 아마 많은 국민들이 또 아마 눈여겨 볼 것 같습니다. 임성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임성근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임성근 안 나오면은 뭐 완전히 그냥. 뭐 임성근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종호 씨가 지금 나온다고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나와가지고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지금은 아마 좀 제가 봤을 때 이종호 청문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도 나와야 될 거고요. 사실은 법사위에서 지금 당장 현안 질의, 공수처에 대한 현안 질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수상해요. 심각해 보이고 수상해 보인다.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뭐 변호사야 뭐 검사도 될 수 있고 공수 갈 수 있지만 하필이면 이종호를 변호하는 사람이 공수처에 수사를 한다? 아니 물론 이제 어렵죠. 본인이 회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거기에 배치했던 사람이 원래 4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왜 2부에서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배치한 사람이 직무대리를 했던 처장 직무대리를 했던 사람이 또 이종호 변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게 알겠습니다만 쿠데타를 일으킬 때 중요한 데마다 다 자기 사람을 다 심어놓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윤석열 사단 내지는 김건희 사단을 사방에다 딱 배치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자, 그리고 지금 또 청문회가 하나 예정돼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인데, 자, 야당에서는 이틀 하자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틀씩이나 해요. 저는 뭐 이거는 어차피 될 거라고 아니요, 어차피 될 거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니 솔직히 자격이 없는 사람의 자격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려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증인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MBC에서는 왜냐면 증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른바 방송 장악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마 이번에 국힘의 방해 공작이 굉장히 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은데 아마 언론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증인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긴 할 텐데 뭐 이틀 안 되면 하루 만에 해가지고 그날 밤 12시까지 하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지금 통과는 안 되겠지만 임명은 또 하겠죠. 하겠죠. 그렇죠. 24일, 25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뭐 하겠죠. 뭐 지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해가지고 이진숙의 진면모를 보여줘야죠. 방송이 흉기라고 그러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돼도 됩니까? 그다음에 노조를 우리 지금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조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이걸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만들어 드려야죠. 지난번에 그 여가부 장관 후보였던 김행 후보자
그런 상황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제가 이럴 때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제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김행도 마찬가지예요. 김행 장관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공인에 대한 이제 후발주자인 거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훈련이 덜 돼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여자들을 여자들이 공직의 맨 앞에 이른바 총알바지로 쓰는 거거든요. 총알바지로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예, 예. 예전에는요 남자들을 이렇게 썼는데 요새는 여자들이 본인의 기회를 위해서 이렇게 앞에 나서서 총알바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부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이렇게 방송인 출신이라든가 언론인 출신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것도 참 한심하고 또 그런 거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여성 혐오랑 연결시켜서 막 얘기하는 뭐 김건희 여사하고 얘기할 때도 이거를 갖다가 여성 혐오랑 연결시켜서 얘기하거나 이런 것도 참 한심하고 한데 기본적으로 공인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들이 공인 특히 본인의 고난이 아닌 것을 휘둘리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저기 여성들한테 참 걱정이 되지만 뭐 더 좋은 여성들이 많으니까 고사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야 그냥 자격이 없으면 나서질 말아야지. 나서지 말아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주변에 알짱거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픽업하는 사람이 더 문제죠. 요거 했다가 나중에 정치적 다른 뭘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으로 삼으려고 본인이 오케이 한 거라고 보는 거군요. 아니, 김행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그 다음에 또 비례대표 후보에 또 나서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예요. 이게 정치가 그런 식으로 악용이 되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 건투. 잘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자,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주말에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 피격 사건이 있었어요. 자,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데 어쨌든 뭐 이게 결론을 좀 얘기하면 뭐 사망하거나 뭐 다치진 않았고요.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후보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확실하겠죠. 일단 사진도 너무 잘 찍혔고 그다음에 사진도 너무 잘 이거보다 더한 사진도 있었는데 뭐 국기까지 해가지고서 있었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지를 이런 걸 통과하고 나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만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도 실제로 저 칼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이른바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이걸 주목을 하거든요. 주목을 하는 게 아마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뭐 일단은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정치 극혐 사회, 서로 증오 사회와 그다음에 미국은 특히 이제 총기 사회니까 이걸 막지 못하는 거가 두 개가 합해서 생긴 위험이라고 보고요.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저는 오히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동안 바이든의 사퇴 압력이 상당했는데 아마 이번 기회 때 이것 때문에 사퇴에 대한 압력도 한쪽에서 꽤 높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든이 지금 인지력 같은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그 정도 인지력이고 아니 우리나라를 일본하고 뭐 일제강점기 때로 비유를 하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 젤렌스키한테 푸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상황 이거는 문제 아니 가다가 깜빡거려. 아니 솔직히는 트럼프도 가끔 깜빡거려요. 뭐 예전에 비해서. 있으니까. 아니 우리도 가끔가다 깜빡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타나는 거는 요거는 조금 심각하게 보여서 그리고 그런 게 특히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보인 게 아주 강인한 모습. 이거 쇼맨십 대단하죠. 정말 잘해요. 그 와중에 쇼맨십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미국 국민들은 상당히 열광하겠죠. 바이든이든 다른 후보를 내든 간에 트럼프 후보가 지금 아주 상황이 좋고 재집권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좀 우리 바이든한테 줄을 쓴 거잖아요. 우리 정부가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준비를 하고 있을까? 뭐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작자들이니까 제가 좀 정말 걱정이 되는데 바로
아마 트럼프가 되고 나면은 네. 그 일본에 대한 거 이상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자기는 정확하게 아마 다른 제스처를 취하고 러시아에 네.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이 이렇게 잘못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을 너무 오래 끌었다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이거 지루하게 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마 나토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아마 여러 가지가 바뀔 텐데 우리나라가 잘 해야죠. 잘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보면 아니. 방위 분담은 뭐 두 번째 문제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저를 하는 거 아니요. 일본, 항상 중국 얘기하지만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돈으로 해결하는 거는 항상 가장 쉬운 거고요. 예. 그것보다 다른 게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예. 때문에 걱정입니다. 아, 그렇다고 뭐 이럴 때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외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려나 걱정해요. 바이든한테 너무 줄을 선 거 아닌가? 내년 1월 15일입니다. 네. 저기 취임식이. 취임일이. 예. 그 전에 뭔가 우리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큰 변화를. 트럼프는 그냥 제가 예전에 느낌에 그냥 실리잖아요. 뭐 그럼요. 북한하고도 할 거고 러시아하고도 그냥 괜찮으면 할 거거든. 국익에 자기 국익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랑은 정반대 상황이거든요. 아휴. 한숨을 같이 쉬는 것 같은데. 아유, 이건 뭐 정말 아유 정말. 답답해서 아니 이거는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네. 지적을 해왔던 문제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한쪽으로 서서는 안 안 된다고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우리는 거거든요. 다자로 가야 되고. 예. 그런데 이번에도 아이고 정말 러시아한테 북한이냐 왜 그런 걸 우리나라냐 합니까?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러시아가 한다는 말이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친하고 싶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택하라는 말을 하냐고요. 이렇게 OX식으로 외교를 봐서는 큰일 나는데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답답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갑자기 한숨 쉰 게 좀 놀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제공이 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살펴보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